전공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파이썬 기초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융합 프로젝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물 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1, 2차 시 정도에서 내용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총 이 같은 경우에는 은 질별 데이터 융합 프로젝트는 12차 시로 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성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요. 원래 이제 12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활동일은 1, 2차 시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이썬 기초 같은 경우에는 8차 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융합 프로젝트는 4차 시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생물정보학 제가 좀 처음에는 이게 생명정보학인지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생물정보학인지 정확하게 이게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가지고 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썼는데요. 사실 이제 전공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생물정보학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정보학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물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생명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생명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하냐라고 하게 되면 염색체, DNA, 뭐 유전자 이런 유전체들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융합 프로젝트는 DNA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마 간략하게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형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목표가 DNA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DNA에서는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염기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염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NA 구조와 염기 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은요. 자, 저희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할 거냐라는 것들을 실제 우리가 중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는 분석하는 것은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생물정보학이 요즘에 이제 생물정보학이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실 예전에는 이 DNA를 분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사실 이런 생명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면서 짧은 시간 안에 DNA들을 분석을 하고 아니면 유전자를 분석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나마 경험해 보려고 제가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한번 개념적인 것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생명과학하고 인공지능의 지금 생명정보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의 이제 내용들,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 장표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1차 시에서 길게 하면 2차 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번 이제 수업을 하면 제가 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1차 시, 만약에 학년이 2학년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차시는 빼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학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기본 내용 모른다라고 하면 1차시 정도 할애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같은 경우라면 사실 요 차시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줄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활동 2에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도대체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는 이제 뭐 프로그램 언어는 도대체 무엇이고 파이썬은 어떤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쪽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코드를 짜면서 할 수 있는 실습 형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화면은 보시죠?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바꿨는데 안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제가 화면이 변하면 바뀌는 형태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이 화면은 이제 보이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콜앱을 이용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콜앱 설치부터 사실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콜앱인 친구들하고 하실 때는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구글 앱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저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폴더 안에서 들어가서 할 건데요. 이건 폴더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드라이브 안쪽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앱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콜앱이라는 앱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앱이 보여지는 상태이지만 친구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 이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더보기가 있게 됩니다. 이 더보기에서 자, 연결할 앱 더보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할 앱 더보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할 앱 더보기를 선택을 하시고 폴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우리가 검색 결과가 나오시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폴앱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보이게 되지만 사실 학생들은 설치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고 자, 다 완료가 된 상태라면 이렇게 X표를 누르고 나오시면 설치가 완료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싱 강사로 하신 분들은 사실 기본되어 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설치하실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자, 그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콜앱부터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콜앱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기초 파이썬에 아마 이 파일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나눠드리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안쪽에다가 콜앱 하나만 가지고도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가지고 가셔도 사실은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마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곧 빠르게 공유해 주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이썬을 하실 수 있는 네, 매뉴얼에 있고 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하실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저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9시까지인데 저희가 9시까지 하시기 저희 지금 뭐 강사분들도 계시고 현재 교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최대한 빠르고 컴팩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요것들을 어떻게 대해서는 사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뭐 친구들과 이제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파일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나래 선생님이 드릴 거기 때문에 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좀 나는 다른 예제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시면 자, 쉘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창들을 우리가 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폴에서는 이제 사실 프로젝트를 하나 열게 되면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 쉘들을 사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각각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동안 하나의 파일 안쪽에 여러 쉘을 구성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쉘을 생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해주시고 뭐 오늘 호서대이니까요. 라고 우리가 코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앞쪽에 있는 버튼에다가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뭐 단축키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지만 아마 학생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면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첫날에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화면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슬라이드에 다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따라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변수 다음에는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 안에 데이터의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변수다라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변수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바구니 같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특히 이 상자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상관없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좀 다른 언어랑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부 고등학교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C를 배우더라고요. C 언어를 배운 친구와 파이썬을 배우는 친구가 행동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수 C 같은 것을 C를 배웠던 친구들은 분명 변수를 만들 때 앞에 변수에선 그 변수는 어떤 형태로 쓸 거야 라는 이렇게 자료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그 자료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기본 이제 현직 교원이시면은 그 학교에서 어떤 이제 정보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학교에서 텍스트 언어를 이제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비교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이제 변수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고 각각의 변수마다의 데이터를 지금 삽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트링과 숫자를 4개의 지금 변수에다가 삽입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화면 출력한 결과입니다. 이런 형태대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이썬을 나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내가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분이 계시다면 저희 호서대에서 자체적으로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파이썬에 관련된 영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뒤에 부분을 사실 조금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에 관련된 뭐 자료형이다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융합 프로젝트를 할 때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사실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지만 우리 이제 이 데이터가 사실은 이 여러의 이제 스트링이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링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저장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리스트, 대표적인 게 리스트와 자, 여기 뒤에 좀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안 붙여놨네요. 딕셔너리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뒤에 쪽에서 이제 융합 프로젝트에서 이런 이제 형태들을 쓸 때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셨다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와 리스트의 좀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나의 공간의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는 거라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러 개이고 그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공간의 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과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뭐 놀러 갔어. 어, 방을 여러 개 잡고 그 친구들의 일부 친구만 불러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제를 들면서 이제 사실 리스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이돌을 각 방에다가 지금 리스트에다가 한 명씩 입력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제가.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 이제 연속되어 있는 방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각자 아이돌 친구들 아니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하나씩 배송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부르고 싶은 연예인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라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를 거 아니면 마음에 드는 연예인 한 명만 부를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런 예제를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좀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 하면서 글만 따라오게 됩니다. 워낙 텍스트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소재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잠깐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교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사항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뭐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수업이 재미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네, 질문인가요?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네. 리스트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 안에 데이터를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는 아니긴 한데요. 여기는 아니기는 한데요. 자, 여기 지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펜드 이런 내용들을 빼고
자, 제가 위쪽을 바꿔서 이제 8번에 에러가 난 거긴 하지만, 자, 보시게 되면 리스트의 특징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많이 쓰거든요. 영화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딕셔너리도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리스트와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pend라는 건 뒤쪽에 붙인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뒤에다 붙여가면서 리스트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데이터가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한 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여러 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났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에러가 친구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에러 날 때,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게 되겠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 문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자, 여기 my list 1과 my list 2, my list 1과 2를 더해라 라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my list 1과 2는 지금 현재 자, 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자료 형성에서 위에서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저희가 보시면 아시죠? 그쵸? 다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스트링입니다. 왜냐? 커테이션이 찍혀 있죠. 그쵸?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나 더블 커테이션 그쵸? 그러니까 쌍따옴표죠. 쌍따옴표가 쳐져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스트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과 사실은 어떻게 숫자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 없다라는 지금 어떻게 에러 문구가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형을 바꿔주면 사실 문제가 없이 에러가 없이 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요게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그죠?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숫자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아마 이 내용들도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예제를 보시게 되면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마이 리스트 1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마이 리스트는 지금 두 번째 있는 결과물로 나온 화면 출력되어 있는 것이 마이 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는 1번이라는 것은 인덱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도대체 이 많은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는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인덱스라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사실 요즘 친구들은 인덱스를 모르지 않습니다. 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그죠? 앞에 목차가 인덱스야 라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점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리스트 1번은 8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리스트 2번은 지금 70이라는 스트링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80을 더하는데 스트링이라는 건 문자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자열과 문자열을 도대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게 되면 지금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연결 형태대로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싶어서 이런 예제를 넣어봤고 3, 4 같은 경우에는 마이리스트의 3번과 마이리스트 4번은 우리가 넘버로 되어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더하게 되면 답은 70으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연산자라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더 딕셔너리가 더 있는데 제가 아마 내용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코드는 단어들이 건데 코드가 중간중간에 빠져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 아니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라고 하시면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요. 자, 보통 저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제가 슬라이드에서 제가 우리 호사 나눠준 내용 중에 빠져 있는 장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표를 나는 설명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캡처를 좀 진행을 해주세요. 캡처를 하신 후에, 자, 복사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실 콜앱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표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붙여놨죠.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 안에 코드를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는 이런 형태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 이미지로 그냥 통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넣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부분이 아마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으니까 추가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크게 다른 점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리스트는 인덱스 기반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동 인덱스가 매겨져 있어요.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 되어 있는 인덱스가 가지고 있고 딕셔너리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와 밸류 값을 스페어로 놓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제가 뒤에서 사용하는 딕셔너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휴먼이라는 것을 지정하면 샘플즈의 휴먼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값이라고 밸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밸류 값이 불러와지는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딕셔너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와 이제 비슷한 형태이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얘는 인덱스가 아니라 키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딕셔너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지금 이 융합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니까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죠. 그래서 이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문, 제어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다 배우고 왔을 겁니다. 중학교 때 정보교과에서 배우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블록 코딩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다른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위에서 했었던 요 우리가 조건문을 쓰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다 모두 다 순차 구조를 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들어갔을 때 분기가 되는 선택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선택 구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약에 라는 거 뒤에 조건이 이 조건이 들어가면 A라는 걸 사용을 해. 맞으면 A, 그렇지 않으면 B라고 우리가 결과를 나눠줄 수 있는 if else 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if else 문에 대한 선택구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사실 계산기죠. 그렇죠? 컴퓨터는 계산기에서 어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사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반복적인 일들을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줘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까?
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 구조에서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for와 while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for는 횟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을 할 때 for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while문 같은 경우에 조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을 while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순자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짧게 제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문에서는 우리가 자,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거냐면 if else문이죠. 그쵸? 그래서 if else문에 사용하는 방법. 요거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색깔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요거. 그쵸? 안 들어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죠. 그쵸? 그래서 자, if문 사용하는 방법, 구조. 기본적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구성을 할 때는 이런 문법 같은 게 있고 그 뒤에는 예제문을 보통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예제문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기본 예제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수업 시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선생님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이제 친구들과 뭐 어떤 조건이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코드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아이들 훨씬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들여쓰기가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들여쓰기 자체도 파이썬에서 문법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보통 들여쓰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는 똑같이 썼는데 저는 왜 틀리죠? 왜 빨간 줄로 이렇게 지글지글 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딱 보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지금 여기 조건문에서 많이 내는 에러문이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것들이 보통 스펠링이 틀려가지고, 그쵸? 스펠링이 틀려서, 그러니까 예어거드를 쓰고 있는데, 이 예어거드의 스펠링이 틀려서 문제가 된다는 거, 변수명이 스펠링이 틀려서 늘 문제가 난다는 거, 그쵸? 보통 이런 스펠링에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조건문을 사용을 할 때는 지금 문법 구조가 있게 됩니다. if 쓰고, 조건 쓰고, 그쵸? 조건이 끝났다라는, 헤더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콜론을 빼먹는 친구도 보통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여쓰기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가로를 쓰지 않습니다. 그쵸? C 같은 경우는 가로를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사실 잘 맞추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들여쓰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들여쓰기 형태들을 꼭 맞출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주시고 보통 이런 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f else 할 때 가장 많이 나는 에러가 뭐냐면 아이들이 LCD에다가 조건 써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아니면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중 조건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검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얘는 중첩이프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첩 if를 이용해서 해야 되긴 됐는데요. 사실 중첩 if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안쪽으로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오류가 날 확률도 많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첩 if를 쓰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중 if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중 if에서 되게 되면 elif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elif를 사용을 할 때는 뒤에 else if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SCP 조리말의 리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뒤에 조건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 조건식, LF 뒤에는 조건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조건을 하면 항상 플로는 찍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 주시고 LC에서도 마지막에는 else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뒤에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문들, 투일 때 실행돼야 되는 실행문들은 들여쓰기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위에 스코어라는 요게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네, 들어가 있었었는데,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숫자를 하나 넣었어요. 우리 성적을 입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저를 부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피했을 때, 뭐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나, 뭐 이럴 때 보통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기말고사를 보고 난 후나, 이럴 때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주고 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성적을 입력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웃으면서 울면서 하는 친구도 있고 하긴 하지만요. 자,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변수에다가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성적을 하나 입력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급을 나누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일 때 A등급, 80점 이상일 때 B등급, 70점 이상일 때 C등급,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두 다 D등급으로 나오도록 지금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조건을 쓰라고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90점 이상은 잘 써요. 그런데 90점에서 이제 B등급을 쓰라고 할 때 보통 조건을 넣어봐라고 하면 대학생들도 많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친구가 사실 많아요. 이렇게 쓰는 친구가 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으면 너는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4번 라인에 왔었다라는 거는 얘 구조상 if에서는 90점 이상인 친구는 무조건 A라는 걸 프린트 화면에 A라는 걸 출력하고 4, 5, 6, 7, 8, 9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10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A만 찍히고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쓴 친구는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90점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 사본에 내가 이 조건을 검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90점 이하는 절대 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90점 이하라는 조건은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이 하는 실수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자, 이것과는 이게 더, 물론 코드 짜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은 없지만, 너의 생각을 풀어내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더 효과적이진 않겠니? 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보통 친구들이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뭐 보통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냥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요. 실습을 할 때는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거든요. 너의 생각대로 짜면 된다. 물론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짤 수 있도록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실 제가 짜는 코드도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짜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 의견이 정말 좋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저희의 목표가 물론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목표는 사실 생계부를 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플러스 알파고 그렇죠. 저희가 가르치는 이유 자체는 이런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짤 동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좀 덜 가르치셔도 상관없다. 덜 가르치셔도 상관없는데 아이들한테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해 이렇게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좀 아이들이 짜고 싶은 것들 좀 하나, 뭐 두 개를 덜 하더라도 하나만 좀 제대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따라 나가보고 그들한테도 그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훨씬 더 이제 좀 교육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걱정은 안 되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하나만 입력해가지고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성적을 여러 개 이제 입력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 보통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건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반복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와 while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패턴을 잘 찾으면 반복문을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를 좀 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실은 그, 뭐죠? 뭐, 요즘에 유행하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삐끼삐끼 춤 있잖아요. 뭐, 그런 춤이나, 이런, 이제 뭐, 많이 아이들이 보는 쇼츠에서 나오는 춤들 있잖아요. 그런 춤들은 보통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빗대어가지고 사실 이 반복문을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를 좀 사실 어느 부분부터 실제 코드를 짤 때는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될지를 사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패턴을 찾아내는 반복되는 그 구간을 찾아내는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한번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녹여내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제 학습적인 내용만 넣는데요. 조금 재미있게 좀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착안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빈칸 그려져 있고 여기 뭐 들어갈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반복문 패턴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사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복문을 또 수업을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좀뭐 수업 시간에 보통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은 지정된 조건만큼 반복하는 거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while은 정해진 횟수가 딱히 없어. 그런데 얘는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while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폼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폼문. 제가 오늘 좀 짧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말 한번 시작하면 또 길어져요. 그쵸? 저 쉬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쭉 해야 될까요? 대답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희는 빠르게 하고 빠르게 끝나는 게 좋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제가 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복 구조에서는 지금 풍문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보통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 변수, 렌지라고 하고 시작 종료 이렇게 있습니다. 렌지는 이 변수의 변수 값을 생성하면서 이제 늘려가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쉬지 않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설명을 해주시고 그 구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완전 옛날이죠. 그죠? 옛날에 이제 제가 학부 1학기 1학년 때 나왔었던 이게 반복문의 과제는 별표 짓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하고 이제 별표 찍을 때 삼각형, 별표를 가지고 삼각형으로 찍는 거, 뭐 이런 거죠. 자, 뭐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찍는데, 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복될 때마다 뭐 보통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찍어내는 것들, 그쵸?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역삼각형, 동그라미, 뭐 별, 뭐 이런 것들을 찍어 오라고 제가 학부 때, 어렸을 때, 제 학부 때, 했던 과제인데요. 저도 요즘에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또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반복문 할 때 이런 예제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수업 자료에 있는 예제만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학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미있는 좀 예제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디벨롭 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만 지켜주시면 되고 내용만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저희 내용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while문의 구조죠. while은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while 뒤에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副문도 이副문도 while문도 똑같이 우리가 실행해야 될 문장이 여러 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하는 방법들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건식이 참이면은 항상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true라는 것을 넣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무한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무한반복을 할 때 특별하게 원하는 건 있을 때 브레이크하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컨티뉴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2차원의 데이터 형태인 판다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엑셀이죠.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실 파이썬이다. 아니, 저기 판다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다스 설명할 때 사실은 엑셀을 많이, 아이들이 그나마 엑셀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엑셀을 켜놓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뭐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뒤에 같은 데이터를 볼까요? 여기 이그젠플이 있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그젠플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여기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2차원 행렬로 표현하는 형태가 이제 판다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다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엑셀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나마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저의 이제 수업을 할 때 팁이긴 하죠. 그것들을 같이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읽어오고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지금 읽어올 때 물론 우리가 예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 확인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큰 이제 뒤에 있는 빅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뒤에 있는 데이터는 판다스로 사실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판다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 확인하는 방법들 우리가 메소드들이죠. 메소드들을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정 열을 선택을 한다거나 뭐 이거죠. 특정 열을 선택할 때 요거만 선택해서 내가 값을 불러오고 싶어. 아니면 이 행만 선택해서 값을 불러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의 칼럼은
그래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자, 조건에 관련돼서, 이제 이 열에서 값을 불러올 건데, 이 중에서도 나이가 25 이상만 불러오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제일 민감한 때기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라고 자, 빵점에서 50점까지 사이만 불러오고 싶어. 이렇게 이런 조건을 넣어주거나 너무 모욕적인가요? 뭐 80점 이상의 뭐 학생들만 우수 학생들만 뽑아오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조건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G라는 칼럼에 있는 값들을 한 줄씩 읽어와서 25보다 큰 것이라면 그 값의 전체 값을 불러와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행별로 불러주는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로케이션, I 로케이션이 인덱스 기반의 로케이션입니다. 인덱스 위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컬럼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로우부터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0번째 로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앨리스라는 부분이 불러와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불러와지는 결과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판다스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차 시 안에서 4차 시는 융합 프로젝트를 무조건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안에서 8차 시 안에, 이게 8차 시 안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짧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실은 너무 아쉽기는 해요. 제가 이곳을 8자시 안에 다 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 아주 맛보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아주 간단하게 보고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융합 프로젝트 가면 갑자기 코드가 많아지고 길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요거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예요. 사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아이인데요. 그러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한번 좀 경험해보는 수준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이 기초 파이썬의 이 파이도 제가 예제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것도 다 드릴게요. 제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챙겨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각화도 들어가게 됩니다. 시각화 왜냐하면 융합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림을 그려야지 뭔가가 좀, 뭐, 보고서에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가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화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화할 때는 한글 폴트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을 아이들이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코드 따라쓰기 하지 마세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따라 쓸 필요 없다. 저도 학생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어라 라고 하고 실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사실 지금 이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하고 있는 가상의 컴퓨터에서 지금 내가 코드를 짜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폰트를 설정을 했을 때, 폰트를 설치를 했을 때도 그 폰트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껐다 키진 않지만 사실은 껐다 키진 않지만 예전에는 껐다 켜야 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를 폰트를 설치하면은 얘는 한번 적용하려면 얘를 껐다 키는 작업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후에 자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가 다시 시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진행해 주시고요. 런타임에 세션 다시 시작해 주시면
이 한글 폰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한글 폰트가 깨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하시고 아마 요쯤 왔으면 이제 요거 왔으면 좀 쉬는 시간이 거의 다 오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설치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 이제 설치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더라고요. 잘 못하니까 요런 부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화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그려라라는 것은 사실 너무 시각화는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정리해가지고 Y축을 잘 설정한다면 사실 시각화는 매번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한 번 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시각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대학생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시각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데이터의 종류에 맞춰서 시각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목적을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생각을 하고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각화해야지 가장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잘 드러나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지금 보시면 선 그래프 있고 막대 그래프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스캐터라고 이제 삼전도가 있고 저희가 이제 히스토그램도 있고 원 그래프도 있고 뭐 보통 이제 5개 정도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지금 3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 5개 그래프를 그냥 똑같은 데이터 똑같이 그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 그래프를 보통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량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선 그래프를 그린다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게 뭐 주식. 요즘 아이들 주식도 많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심리 흐름으로서 데이터 값이 변하잖아요. 그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 그래프를 보통 그리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우상향이죠. 그렇죠? 우상향하는 것이 성적이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의 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핑계를 대 1학년 때 시험을 못 봤던 이유가 우상향을 위해서 뭐 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도 상향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금 성적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그래서 선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일 때는 이런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선 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항목 간의 비교를 위해서 사실 막대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그래프이죠.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 100% 안에서 퍼센테이지 비율을 표현하고자 할 때 원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점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하는 친구들도 산점도를 상당히 많이 그리죠. 왜냐하면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좀 본다거나 상관도를 본다거나 이러대. 그래서 산점도라는 건 두 x와 y의 두 변수 간의 어떤 이제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삼점도를 그려서 보통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각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에서는 보시면 데이터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떤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건지를 메소드를 해주고 X축과 Y축을 사실은 설정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얘는 우리가 이제 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엑셀에서도 우리가 차트 그리면 그래서 그 설정하는 것처럼 얘도 다 설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설정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이들에게 한 번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이제 요, 그쵸? 그
그 뭐죠?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메소드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각화는 이런 형태대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초가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생들이라면 잘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재밌어 하는데 이러고 나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간 거죠. 저희가 이제 12차 시기 때문에 4차씩 끊어서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이 들어가고 끝나고 이제 셋째 날에 이제 다가오게 되죠. 셋째 날에 이제 저희가 큰 벽에 부딪힙니다, 아이들이. 저도 제가 싫은데요. 이렇게 짠 제가 싫은데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렇죠? 자, 바이오 파이썬이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융합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이오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이오 파이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생명과학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유전자, 단백질, 서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을 모아놓은 데이터 포맷이 따로 있습니다. FASTA라는 이 데이터 포맷이 있게 되는데요. 이 FASTA를 좀 데이터 포맷을 잘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모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이오 파이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파이썬을 설치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설치를 해주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은 사실 느낌표 pip install 라이브러리명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파이썬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바로 설치하고 데이터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저희가 시즌 2잖아요. 이게 시즌 1에서는 설치하고 바로 데이터 읽고 그다음부터 막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이들이 이제 한 시즌을 거치면서 뭔가 너무 어렵고 사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올해는 조금 더 쉽게 하고자 했는데 정말 쉬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런 우리는 뭐 유전자, 단백질 분석하는 게 바이오 파이썬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유전자, DNA나 RNA나 이런 것들 염기 서열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우리 NCBI라는 DB에 가가지고 왜 포털 같은 곳입니다. 근데 얘는 뭐 DB예요. 그래서 어떤 DB냐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염기 서열이 모여져 있는 저 페스타 파일들이 막 올려져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은 이제 DB 같은 곳이고 거기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싶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저희는 프랩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 NCBI를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자, 요 NCBI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굉장히 많은 분류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쵸? 자,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리소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들로요. 블라스트부터 시작해서 프로테인까지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이에요. 연구 논문을 모아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거고요. 자, 우리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서열 비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볼 건데요. 사람하고 침팬지의 COX1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웹페이지에서 사실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 이용하지 않고 지금 NCBI 블라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이들하고 나는 이 파이썬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배웠는데 너무 힘든데 좀 비교는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좀 유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열 비교하는 도구가 블라스트고, 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전자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뉴클리드 오는 뭐 DNA나 RNA 서열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서열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게 사실은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거기 안에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뭔가 사람, 침팬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COX 유전자를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가설을 좀 세워보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을 사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유무 프로젝트는 요번 유말 프로젝트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블라스트 접속 사이트도 조금 걸어놨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제가 만들 때와 또 다르게 또 이게 좀 사이트가 이동했더라고요. 뭐,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링크 따라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는 방법도 사실 캡처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번호를 NCBI 검상에 요 번호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어떤 건 휴먼 미토콘드리아. 휴먼 미토콘드리아의 실제 번호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검색하냐? 라는 게 사실 더 고민스러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냐?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기는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도 뒤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적어놨기는 했는데요. 적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생물종과 뭐 유전자병을 사실은 조합해서 검색하면 잘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검색했냐면 요거는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NCBI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자, 잠시만요. 제가 철자를 틀릴 것 같아가지고. 아하, 아하. 검색하다가 가지고 왔네요. 제가 잠시만요. 어디 지휘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무엇일까봐 지웠나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저희 학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미토콘드리언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것 중에 어떤 거냐? 이것을 사실 아이들이 못 찾아요. 사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냐? 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 저희가 호모사피엔스의 COX1을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대로 납니다.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아까 전에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봐야 되냐? 모르겠다라고 하면 들한테 REF 시퀀스를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퀀스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얘는 이 DB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연구자들이 이거에 홈사피엔스의 COX에 내가 반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올려놓은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실제 데이터 본 데이터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레퍼런스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시퀀스를 선택을 하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대로.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임 셀렉트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레퍼런스 시퀀스 중에 네임 셀렉트를 선택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선택해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선택해서 봐라. 똑같은 거지만 뭐 호모사피엔스의 미토콘드리아의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것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도 레퍼런스 시퀀스 중에 네임 셀렉트 된 거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다. 생각을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희가 금요일이라 저희 아이가 기숙사에서 나오는 또 마침 기숙사에서 나오는 날이라서 네, 조금 시끄럽죠? 연구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잠시 멀어서 집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양해.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가 이제 우리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순서대로 따라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적어 놨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휴먼사이언스의 미콘드리아의 넘버입니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라스트를 기본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서열 비교교 도구 안에서 내가 호모사피엔스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물들을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블라스트 사이트 접속을 하셔서 NCBI에서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블라스트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블라스트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겠죠? 그쵸? 그 사이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콜리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DNA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블라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셔도 돼요. 블라스트 창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써가지고 해주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NCBI에서 한 방법인데요. 자, 서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라스트를 선택해가지고, 자, 호모산피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똑같은 창이죠, 그쵸? 이 안에다가 그 넘버로 넣어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먼저 찾아주시고, 블라스트를 창을 연결시켜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넘어오시면, 그쵸? 얘는 시엔스와 그 아래 이제 다른 셋 비교하는 거예요. 그 아래 하단에는 다른 셋을 비교하겠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저는 침팬지랑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COX가 도대체 무엇이래? 라는 것을 조금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생물책에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COX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뒤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OX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사실 동물마다 다 있대요. 그리고 이게 종마다 조금씩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DNA 바꾼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내용이 아니고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해야지 가장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아, 잘 안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하면 좋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DNA 바코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요 COX1 유전. 아, 들렸다 안 들렸다 하세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왜 그럴까? 제가 좀 이 공유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그럼. 네, 제가 이제 방으로 나와서 좀 깨끗하게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이,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OX1 유전자를 지금 분석하는 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좀 제가 나중에 위쪽으로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침팬지랑 COX1을, 사람이랑 침팬지의 COX1을 분석을 해보고, 얼마나 그러니까 비슷한지?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비슷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비슷한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에 choose search set에다가 우리가 침팬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그냥 침팬지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침팬지 학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침팬지의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종의 학명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게 좀 쉬워진 게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 재미나이를 여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침팬지를 해봤지만, 여기 아래 뜨네요. 침팬지를 해봤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질문을 하셔가지고,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어떤 이제 남자학교, 제가 이제 어떤 남학교에 갔더니, 뭐, 타이그레스? 제가 타이그레스가 티그레스? 티그리스? 티그리스네요. 뭐죠? 쿵푸 팬더? 쿵푸 팬더의 그 티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 티그리스가 학명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학명이더라고요. 타이거의 학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이러면서 우리 그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셔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침팬지랑 했어요. 그래서 자, 침팬지의 내용을 우리가 슈즈 서치 셋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블라스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라스트를 선택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 화면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디스크립션은 이제 이 비교된 호모사피엔스와 침팬지와 비교된 샘플 정보들을 디스크립션에 들어가게 된다. 정보들이 들어가는 게 되고요. 커브 커리가 도대체 사람 서열에 얼마만큼의 이제 퍼센테이가 쓰여져 있는지, 이거 비교가 사용되었는지, 여기는 100% 지금 다 서열이 비교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퍼센트가 같은지,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같은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다는 거는 침팬지와 그다음에 사람과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염기들이 구성이 거의 91.75%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비슷한 종이구나라고 우리가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밸류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밸류는 0으로 갈수록 훨씬 더 통계성의 유의미성을 갖는 거다. 이 통계가
정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이밸류 값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와 이제 우리가 효무사피엔스와 비교된 서열, 침팬지의 서열 아이디가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보고도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종끼리의 그 관계성 아니면 이제 이게 종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블라스트만을 이용해서도요. 뭐 그런 거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아이들이 어떻게 제가 그 뭐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을 둔 엄마 부모 학부모로서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만 잘 이런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배웠었던 교과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확장한 형태대로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뭐 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게 정말 같을까? 그럼 가설을 한번 세우게 만들고 그럼 가설을 검증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좀 수업을 하시면서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뒤쪽에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써라라는 것도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서는 이제 바이 파이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상부 서열과 역상부 서열을 우리가 하는 메소드. 이건 그냥 메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컴플리먼트랑 리버스 컴플리먼트 쓰게 되면 상부 서열과 역상부 서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안에 이제 수업 자료에는 다 우리가 상부 서열이 뭐고 역상부 서열이 뭐고 이런 것들 이게 나선 구조죠. 그렇죠? DNA가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까지 사실은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히 이제 좀 숙지하고 가셔가지고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NA가 복제될 때 뭐 전사되는 것들, 그죠? 이 방법이 있단 말이죠. DNA가 나사가 풀리고 이것을 RNA로 변화하고 그것을 뭐 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있게 됩니다. 그 구조를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 그림에 관련된 것들,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제가 코드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바이오 파이썬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메소드로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함수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우리도 사실 이런 공부를 한 지 되게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네 개의 염기가 있었는지 사실 잘 아주 머릿속 저편에 있으실 텐데요. 이 네 개의 염기 중에서 네 개의 이게 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을 세 개씩 끊게 되면 얘가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테이블이 있어요. 번역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 테이블 사용하는 우리 함수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요 예제인데요. 요 예제는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COX 유전자를 불러와서 그 유전자의 페스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보고 이것을 DNA를 RNA로 전사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단백질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했었던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적용해 본 거예요. 꼭 호모사피엔스의 뭐 COX1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시즌 1에서는 저희가 이걸 어떤 걸 가지고 했었냐면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비드를 가지고 사실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코비드가 없잖아요. 그쵸? 애들 관심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또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바꾼 건데 뭐 이런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한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어올 때는 이제 동일하게 읽어오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코드가 어려워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잘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래, 너네 이번 배운 거 같고 한 번 배운 거 같고 사실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너네는 탐구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겠니? 라고 하면 딱 가서 지정해 줬거든요. 사실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첫 번째 샘플이나 두 번째 샘플 수업할 때까지는 막 이런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잘 들어. 여기 중에 요거만 바꾸면 네가 원하는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물론 설명은 했지만, 다시 한번 요거만 바꾸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모사피엔스의 COX1이 ID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넘버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아까 검색하셔가지고, 애들한테 검색해 보도록 만들어 보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 해당 유전자 있죠? 유전자를 한번 검색해 보고, 그 유전자의 넘버를 가져와서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되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주시게 되면, 그거에서 우리가 사실 NCBI에 접속해가지고, 얘는 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출력을 한 게 된 겁니다. 화면 출력을 해봤어요, 제가. 자,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퍼스트 파일을 가져오고, 그것을 읽은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 안에 넣고요. 그 변수를 지금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 출력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대로 나옵니다. 보시면 NC 0129 10 20.1은 호모산피엔스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체적인 유전자의 내용입니다. 얘는. 전체 유전자예요. COX1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기서열이 쭉 나열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런 형태대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잘라서 어떻게 RNA로 RNA로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만 잘라서 출력을 했어요. 다 출력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부만 잘라서 출력한 겁니다. 얘는. 그쵸?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레코드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얘는 어떤 거냐면 서열 객체 페스타 파일에서 파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파싱해가지고 서열 객체로 변환시켜주는 형태거든요. 변환시켜서 레코드라는 객체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레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전사하고 그 전사한 것 중에 객체라서 얘가 꼭 리스트 같은 형태입니다. 뭐 보통 리스트라 비슷한 형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0부터 100까지의 이 염기의 개수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읽어와 라고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짠 형태입니다. 프로테인도 30개만, 일부만 지금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사된 내용, 그쵸? 그 다음에 프로테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대로 이제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 안에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이 함수들을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함수들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다 넣어놨어요. 이런 내용들로 넣어놨고요. 최대한 주석으로 달려고 넣어놨습니다. 주석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주석들을 보시면서 그 코드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였냐면, GC 함량을 했어요. 이 GC 함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서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G와 C의 함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함량을 계산을 하냐라고 저도 찾아봤더니, 다 이걸 계산하더라고요. 왜 계산하냐 이랬더니, 이 G와 C는, 높은, 그 연결이 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놨을걸요? 여기는 안 써놨냐? 어.
얘는 GC가 함량이 높으면 DNA가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 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이게 뭐 유전자의 그 변환이 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함량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함량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실 얘는 함량은 개수를 다 세가지고 사실 이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G와 C의 염기 서열에 있는 페스터 파일에 지금 우리가 레코드의 그 객체 안에 염기 서열들이 쭉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장되어 있는 G와 C가 저장되어 있는 그 개수를 모두 세고 그게 전체분에 그게 몇 개 있는지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되는 건데요. 얘는 함수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쓰시면 GC 함량은 바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44.36%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통 그렇대요. 그래서 요거만 하나만 구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휴먼이고, 침팬지고, 캣이고, 피쉬고, 그러니까 팔이죠. 이 다섯 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보고, 이것에 대한 제가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 이제 번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NCBI의 뉴클리드, 그러니까 뭐, 뉴클리드죠. 그쵸?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생물 종과 유전자명을 합쳐서 검색하시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나오신 내용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휴먼, 침팬지, 캣, 피쉬, 플라이 이렇게 다섯 개를 했는데 친구들이 뭐 관심 있는 걸로 변환해서 하게 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도 되고요. 처음이니까 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메일 설정하는 건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 다섯 개의 종별로 어떻게 지금 GC의 그 함량과 그 다음에 길이 이게 BP라고 되어 있죠? 이 BP는 여기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BP는 단위인데요. 한 개의 염기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기쌍은 이제 A와 T가 염기쌍이고요. G와 C가 염기쌍입니다. 그래서 이 쌍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함량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그걸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을 거야. 아까 전에 배웠던 우리가 판다스에 배웠던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결과값을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판다스로 2차원 행렬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휴먼이 지금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길이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함량별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휴먼, 침팬지, 캣, 플라이, 뭐 피치 플라이의 별로 지금 함량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사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DNA 길이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즌 1 때는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질문조차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가장 이게 교육적 효과가 좋을까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들면서. 그래서, 요번 수업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런 질문지를 만들어 보고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GC 함량이 가장 높은 종은 뭐고 낮은 종은 무엇인지 아이들이 바로 알겠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종별로 왜 G와 C의 함량이 다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제가 탐구 보고서를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 거를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혼자 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걸 쓰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진화적으로 경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뭐 연기 구성이 달라졌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GC의 함량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아마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아마 GC의 함량이 높을 거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돼봤어요. 그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뭐 종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 종들을 한번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뭐 얘가 GC가 추운 지역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럼 내 가설이 틀렸잖아요. 그럼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은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사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맞으면 맞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틀리면 틀린 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아이들이 이제 한 번씩 써보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 기술적으로 해주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지만 다 알고 이 코드를 다 알고 분석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아이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요번에 이제 오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질문은 DNA가 가장 짧은 건 뭐고 긴 건 뭐냐?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 짧고 뭐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 관련이 과연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뭐 GC 함량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뭐 길이가 비슷한 종은 정말 가까운 종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GC 함량이 높다라고 하면 DNA가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환경에 적응을 잘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아이들 보통 이런 건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적어본 거거든요. 아이들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시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이들한테 뭐, 야, 이거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또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달면 되는 거죠. 이건 그래프를 이렇게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프 달고 그 아래 나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에 의문이 났고 내가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됐고 그래가지고 리서치를 이렇게 해봤더니 내 가설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쭉 이제 작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당황하지 않고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설 설정해라. 보통 하는 방법이죠. 데이터 분석해라. 그리고 결과를 해석해라. 근데 네 가설이 틀리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확장하는 형태대로 가라. 이런 형태대로 이제 제가 3단계로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좀 작성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개통수를 좀 그려봤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COX1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DNA 바요. 그 DNA 바를 기반으로 개통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침팬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5개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게 종가 정말 개통수가 뭐잘 저 뭐지? 관계가 있는가, 거리가 짧은가, 긴가 이걸 기준으로 개통수를 그려봤고요. 유사도를 이렇게 히트맵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뭐 시각화하는 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한번 시범 수업을 한번 나갔거든요.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면서 했는데, 물론 그건 거기는 좀 8차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짧게 해서 사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렇긴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다 전달은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거기는 조금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너네가 가장 궁금해하는 종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이 안에다가 그 종에 대한 내용을 넣어줘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딕셔너리로 되니까 요 키, 침팬지, 캣, 뭐 피쉬, 플라이는 사실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내가 키 값으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불러오는 요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검색하셔가지고 그 검색해가지고 애들이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아이디죠. 요 아이디만 제대로 정확하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를 검색해서 가져오고 요 값을 넣으면 너네가 원하는 형태의 유사도 그게 이 유전자들의 그 유사도,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한지와 그 다음에 그걸 유사도를 가지고 제가 개통수를 그린 거거든요. 개통수를 그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코드도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코드를 설명하는 게 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12차시, 뭐 12차시 마지막 4차시는 융합 프로젝트인데 그중에서 한 차시는 보통 제가 탐구 보고서 쓰는 시간을 줬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3차시밖에 사실 융합 프로젝트 시간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 3차시 갖고 요걸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다 그리겠어요, 사실은. 너무 진짜 춘자 아니면 사실 하기가 힘들죠. 그쵸? 그래서 물론 설명은 간단하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이제 뭐 라이브러리는 뭐 다 띄워야죠.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띄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데이터 설정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이 중에 안에서도 COX만 이제 저는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다 얘네들은. 휴먼의 미토콘드리아, 침팬지의 미토콘드리아, 캣의 미토콘드리아, 피쉬의 미토콘드리아, 플라이의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COX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COX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고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같은지 정말 유사도 얼마나 정말 서열별로 얼마나 정말 똑같은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것을 행렬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만든 걸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다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아마 선생님들도 물론 수업을 하시려면 선생님들은 코드를 다 이해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코드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최대한 하려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보시고 또 찬찬히 보시면 뭐 반복문하고 제가 최대한 이제 어, 제 손에서 제 손에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뭐 반복문을 쓴다든지 조건문을 쓴다든지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코드로 좀 약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기는 뭐 설명을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꼭 코드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뭐 다 뭐 앞에 있는 기초 내용을 조금 다 아셔야지만 사실은 조금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즘엔 코드 분석하는 것도 사실 너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가 있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좀 수업을 나가셔야 되는데 나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뭐 일부 코드 이용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코드 설명해줘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아마도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물론 제 코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쵸 잘 나오겠죠? 뭐 그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 코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왜 그렇고 이건 뭐야 이런 거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짧은 12차시 안에 아이들이 가장 교육적으로 얻어야 될 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 안에 여기 데이터 딱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바꿔주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COX 부분 뽑아내고, 그쵸? COX 부분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정렬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내고는
사실 다른 코드는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이들한테 바꿔주면 된다. 물론 얘는 미토콘드리 안에 있는 COX1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입이 요 퓨처에 지금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가 이제 코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좀 잘 분석하고 바꿔주면 된다라고 제가 일부 나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써라. 내가 똑같은 거 쓰지 말고 너의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써라. 그리고 관심 있는 거 쓸 때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이런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종들을 찾아가지고 비교해봐라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 결과물을 못 봤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썼는지,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사실 결과물을 못 봐서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좀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정말 제 의도대로 잘 되어 있을까? 라고 이제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고민해서 이런 것들 중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짧게 두 시간 정도를 좀 쭉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 쓰는 게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배우고 나서 이거 그냥 뭐 체험 한번 해보고 버리면은 그게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활동한 거 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요.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뭐 재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쓰면 좋고 안 쓰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뭐 수업하실 때 뭐 수업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기, 복자 여자고등학교 나준영이라고 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중현 선생님. 좀 꺼줄래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저희 학생들이 조금 기초 수준의 학생들이어서 네, 네. 뒷부분을 조금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네네. 정도 좀 재구성해도 되는지. 네, 재구성 분명하셔도 되죠. 뭐 수업하시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구성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저한테도 근데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오 파이썬 부분이 좀 네네.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죠. 그쵸?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조금 최대한 초등화해서 좀 네. 쉬운 부분으로 조금 가르쳐야 될 것 음, 같은데 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시죠. 그냥 아니면 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시각화하는 거로 좀 변형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래서 네. 뭐, 알파고의 그 진로별 융합, 제가 또 과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알파고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 자체에 기초도 있고, 요번에 환경도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춰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은 이제 이 의치대 하는 원하는 그런 친구들을 타겟으로 제가, 뭐지?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든 건데 사실 교육 과정을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구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차시 감사합니다. 안에서만 재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거 제가 저번에 저기 네. 호서대에 문의했을 때는 강의 교환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했었는데 완성이 네. 됐을까요? 제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저기 강사 선생님들, 부조강 선생님들 좀 미리 좀 연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목표는 9월 달에 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교재가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앞쪽에 이제 기초부터 쭉 이렇게 용어 프로젝트까지 다 엮어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저도 만들면서 대학생들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 이런 걸 하는 게 맞을까라고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욕심내서 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기초를 좀 이제 또 좀 한번 해주시고, 그 뒤에는 조금 이제 관련 데이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데이터로 좀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각화해서 분석하는데, 그때 똑같이 이제 아이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한 이제 토론, 뭐 이런 것들은 뭐 리서치를 좀 그 자리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관련해서 추가 질문 네, 드리면, 네네네. 저희는 그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 빨리 예정인데, 하시네요. 네. 그전에는 교재가 안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뭐가 네, 강의 교환, 교재가, 네, 강의 교환.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 어떤 교환을 가지고 그때 네, 페이퍼를, 교환으로 작성해 드리도록. 제가 방학이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뒤에 부분 수정해가지고 네, 교환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교재는 그때는 못 나갈 것 아, 예, 같습니다. 교재는 저희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튼 네네. 뭐 교환이라도 주시면, 최대한 네, 되는 교환으로. 대로 네. 주시면 저희 이제 네. 그 강사 선생님들, 보조강 선생님들 좀 숙지하실 수 있도록 네,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빠르게 좀 작성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요 내용 기본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찾기, 비교 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 요 우리가 유전자 기본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또 말했듯이 우리 요 부분 있죠? 우리 바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요 개통수 그리는 것까지로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50분이나 듣는다고요,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주시죠. 왜 자꾸 선택하시는 걸까요, 이거를? 다른 거 많은데, 다른 거 많은데, 조금 더 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을 배우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알파고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생명이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인기가 조금 관심이 많아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내용이 조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까 나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재구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중에 좀 기초를 좀 더 많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초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환경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곧 나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환경 데이터도 괜찮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시고 다음에 후에도 또 하시고 싶을 때는 그런 다른 것들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우리 마무리해도 될까요? 용진 선생님, 뭐 저희가 뭐 네, 마무리로 질 때 뭘 해야 될 게 있나요? 아니요.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요런 부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요런 게 조금 더 궁금하다 아니면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 저희 호서대 나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한테도 물론 연락이 오겠지만 나래 선생님한테 제 뭐 연락처를 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따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또 따로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두 네, 시간 동안 제가 막 그냥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건너뛰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조금 그래도 수업에서 요거를 좀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것들만 좀 찝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좀 이해가 잘 가셨을지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면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